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의 시대 21세기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기입니다. 게다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이 전 지구적 이념으로 되어서 개인의 자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그렇듯이 누구나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요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법률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용어는 일상 용어가 아니죠.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듣는 법률 용어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일사부재리라든지 또는 이념적으로 좀 그들 말로는 진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의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 걸핏하면 여적죄로 처벌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번 그 용어가 실제로 쓰일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인들도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잘못 기억에 남은 지식은 정보는 참 바로잡기 어렵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그 뜻을 알고 보면 한간에서 벌써 여러 차례 2번 재판했느냐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관계없고 일사부재리 위반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할 전문 용어는 인권입니다. 인권이 어째서 전문 용어일까? 그것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몇 해 전에 조국 씨가 현재 청와대에 있지요. 그 조국 씨가 로스쿨 교수였을 때 인권법학회라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법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짚고 가야 하겠죠. 로스쿨은 우선 대학이 아니죠. 대학 캠퍼스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아닙니다. 로스쿨 그러면 우리말로 법학 전문 대학원 이래서 아주 대단한 무엇처럼 들리죠. 법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하이 레벨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대학원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봐서 그렇죠. 그러나 로스쿨은 법과대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법률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용법이지 법학을 하는 곳은 아니죠.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법과대학은 법학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대학원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원의 앞에 무엇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그
특정 학문,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그리고 학위를 수여하는 그러한 대학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대학원 법학과가 원래 법과대학에서 그 상급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대학원이죠. 그 일반 대학원 법학과에서는 법학을 연구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대학도 아니고 일반 대학원 법학과도 아니고 별도로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해서 원칙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곳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와 그 판사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리될 필요가 있죠.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개인 영업자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될 사람들과는 선발부터 다르게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제 좀 이 분야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변호사의 수도 많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여기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수들은 한인섭, 조국, 양현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국 씨는 물론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고, 한인섭 씨는 얼마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었죠. 공수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법학회가 아주 짧게 활동 방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 법학적 체계화를 이루고 졸업한 후에 실무에 나가서도 서로의 관심 분야를 공유하면서 장차 법 현실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에 인권법학회의 궁극적인 비전을 둔다. 인권법학회니까 그 핵심 주제는 인권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한 구절씩 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학적 체계화. 법학적 체계화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에는 법학 분야에서 이미 있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학적 체계화를 한다는 것은 아직 없던 것을 새로 그 선후를 가려가면서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의 명칭이 인권법학회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권이라는 그 용어가 전문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권리는 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물론 법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법으로 나열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무수히 넓은 영역에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납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한다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공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 그 권리를 보호한다는 말보다는 더 명확히 말하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죠. 인권은 인간들이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죠.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보호하고 인권은 인간들 스스로 보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권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죠. 인권을 법 체계화한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모순이 나타났죠. 법은 작은 그릇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그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 속에다가 인권을 담겠다고 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법이 자꾸 커지겠죠.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생각해서 인간이라면 이것도 보호하고 저것도 보호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연법상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것은 실정법이 생김으로 해서 당연히 규제됩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사냥감을 뺏고 죽여도 됐죠. 자연법상의 권리입니다. 먹이를 두고 다투다가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실정법이 생김으로 해서 힘 있는 자건 힘이 없는 자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법 규정은 배고프고 힘 있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 국면마다 그러한 것들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예 학문이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업한 후에 지금은 로스쿨이니까 졸업한 후에 실무에 나가서도 그러면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와 검사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졸업 후 실무에 나가서도 서로 관심 분야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고 취득하고 국회, 정부, 법원, 변호사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인권을 가장 앞에다 내세운 그러한 친목 활동이나 학술회 활동을 할 것을 미리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타난 그 법원 쪽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그 사람들을 키운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인섭, 조국, 양현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 시스템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을 그 법학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했다면 이러한 식의 그 모순이죠. 창과 방패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당시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어떤 사적인 목표로 양성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긴 세월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문화적이나 특히 학문적으로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즐기기는 하나 생산하지 못하고 학문을 보고 따라가기는 하나 스스로 주도한다든지 연구 결과를 스스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좀 해서는 안 될 방향으로 교육을 했고 그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인재로서 그게 오늘입니다. 이미 인재로 나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그 이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장차 법 현실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다 그랬는데 법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국민 각자가 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 한인섭 씨의 인권법학회가 말하는 법 현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법이 집행되는 현실이겠죠. 이것이 로스쿨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 결과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대단한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리고 조국 씨가 청와대 그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한인섭 씨가 이번에 관여를 하듯이 전부 이 인권법학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사법체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자리에 포진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법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그것이 막연히 듣기 좋은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 왜곡된 논리를 지닌 소수 학자들이겠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으로 해서 자신의 그 소수의 신념을 대한민국을 그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것은 인식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의 그 실험 활동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야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터전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뜻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변호사가 법이 아니라 인권을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인권이라는 것이 법에 들어오면 그것은 아주 큰 재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을 주장하는 변호사는 항상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간첩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는 다시 무죄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간첩죄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첩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과거에 수사할 때, 조사받을 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혹은 고문을 당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인권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죄 판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연에 이르러서 상당한 지난 세월 동안 근래에 이러한 이유로서 과거의 판결을 다 뒤집었습니다. 무죄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책에서 이것이 A라고 얘기를 하는데 A가 아니고 B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리 법원은 아마도 자신들의 과거 판결을 밖에서 이의제기하는 건 다 뒤집어야 할 겁니다. 이 인권이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손대기 시작하면. 게다가 변호사만 그러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인권을 가지고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면 법은 나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도 보호하고 저런 인권도 보호하고 그래서 법을 계속 늘려가죠. 여기에서 굳이 국회의원이 법률안 한 건을 제안을 하고 그것이 법률로 법률안이 의결이 되고 하게 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 수당을 몇 푼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인권에 관한 것을 현행헌법에도 넣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인데 인권을 넣었던 것은 진짜 한 200년 전에 넣었으면 선구적이죠. 그런데 헌법주의 시대에 헌법에 인권을 넣은 것입니다. 국가가 확립된 이 시대에. 그리고 현재 또 인권에 관한 것을 헌법에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넣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면 국민은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법관들, 이 사람들은 치유의 법권자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동일한 혐의가 있을 때, 혐의를 받게 됐을 때 국민들은 불평등하게 대우받는다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많아지면 속박을 받는 것은 국민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법률은 아주 고상하고 신성하고 현자와 같이 자기를 절제하는 그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됩니다. 이것이 종교법,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 하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 다 품이 있고 모두 다 너무나 선량한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많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 대신에 그 국민의 그 권리를 보호해 주면 권리를 침해받을
가령 그 법이 없을 때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법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일제히 제약받게 됩니다. 그것이 법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법, 종교법이 되면, 법률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가 그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독재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강력한 인권법 국가의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인권 보호를 정책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을 제정을 하죠. 명령 규칙, 그런 것을 제정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역시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당하게 됩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이 아니라 인권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이 아니라 판사의 신념으로, 판사의 신념이 재판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판사는 신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보았듯이 언론에 나온 사건, 특히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 이러한 것들이 그냥 구속영장이 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는 것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인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권을 침해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과하게 다루어도 괜찮다. 이미 이때는 법이 그곳을 떠난 것이지요.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인권은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소위 좌파 노릇을 오래 못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은 그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티로 시작을 하죠. 정치적으로 꼭 그렇게 좌파 우파 대립하는, 좌파는 무슨 정당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좌파는 개성은 있어 보이는데 항상 파격만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 때 꽃잎 8장이 있을 때, 8장이 잘 펴져 있을 때 우리는 보기 좋은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파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8장의 꽃잎 중에 하나쯤은 구부러져 있어야 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파격은 8장의 꽃잎이 다 구부러져 있는 것도 파격인가? 그것은 망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파격을 계속 추구하는 세상이 오늘날이죠. 무엇이든지 튀는 것, 남다른 것, 그러다 보니 해괴하거나 보기 흉한 것조차 눈길을 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추구할 만하다. 그것이 인기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의 파격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심오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
8개의 꽃잎 중에 1개가 구부러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논리의 세계에서는 8장의 꽃잎은 다 펴져 있어야 합니다. 구부러지는 순간 논리는 깨어지죠. 어떻든 이렇게 논리가 깨어진 빈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이 좌파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좌파의 매력은 왠지 신선하고 왠지 반항적이고 그리고 왠지 좀 젊어 보이고 청소년스럽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들을 변변찮게 봅니다. 여러분은 좀 믿기지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아마 이렇게 논리가 깨어진 그 좌파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변변찮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로 이야기가 돌아오고 말았군요. 인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21세기는 헌법주의 시대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용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국가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의 위치는 확고부동합니다. 과거처럼 무국가, 무정부 혹은 세계정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간다면 세계정부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권력이 하나로 뭉칠 때 개인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네이션 스테이트 시대에 국가의 그 경쟁력, 국가를 주도하는 그 리더들의 능력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헌법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과대학하고 일반대학 법학과의 능력이 우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쪽이 없습니다. 학교를 인류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는 하지만 냉철히 말해서 인류 학교들은 법과대학과 일반대학 법학과가 없습니다. 전부 돈 잘 벌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스쿨로 전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법학 교육을 잘해서 그 실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그러한 학교들이 국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가를 움직이는 이 헌법주의 시대를 주도할 그러한 인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돈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제관계 그리고 통상협상, 외교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것, 즉 이 싸울 무기, 인재가 곧 무기이니까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법 집행 현실에 대해서 종종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단장취의라는 말을 하여 그것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뜻이고, 청와대나 그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편들어 달라, 지지를 해달라. 그런데 이러한 특히 집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나 그 공직자들은 편들어주고 지지해주면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점점 망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문재인이고 이제 그는 국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봉사할 일만 남았다. 봉사가 아니라 임무 수행을 할 일만 남았다. 그에게 박수는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들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지지, 무슨 편들어주는 것을 요구합니까? 어쨌든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단장취의 얘기가 나왔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관련한 내용이었죠. 거기에서 청와대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따지지 말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틀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수습하는 능력 없음이 국민 앞에 그냥 탄로난 것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때 국민을 윽박지를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한 그 이유이지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 필드에서 뛰지도 못하고 한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정부에 그리고 청와대에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령을 집행하는 내시와 상공은 많습니다. 내시는 과거에 관제상 어엿한 공무원입니다. 내시와 상공은 많은데 소위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없는 것이죠. 법 시스템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도 모르고, 국제관계 읽지 못하고, 게다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각국의 그 역학관계를 읽어낼 텐데 역사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령 항해를 하는 사람이 해도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읽고 가면은 앞에 없던 섬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실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고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키우도록 하고, 인재가 없으면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고, 지금 그 무능한 사람들만으로는 분명히 끝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현재 그 법 집행을 하는 것도 잘못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민들이 전문 용어를 바로 알아서 제대로 쓸 때 이러한 그 독재자들을 독재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독재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